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이고요. 10월 13일 역사 속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대영장 이강년의 삶부터 범죄와의 전쟁 얘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요리가 있는 날입니다. 네. 지금 물가 올라서 다들 힘드실 텐데 그래서 만원의 행복 3탄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에 앞서는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최근 겨울이 온 것처럼 반짝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오늘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다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한낮에는 따스함도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충주는 가시거리 60m, 양평은 170m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과 한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오를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10.8도, 광주는 12.7도, 부산은 1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광양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한국은행 역대 두 번째 빅스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사상 첫 연속 빅스텝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에 0.50%포인트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역대 최초로 5연속 또 이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이 기준금리가 3%에 도달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올라온 것은 2012년 이후 무려 10년 만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고물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자, 그럼 금리를 올림으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물가 잡겠다, 인플레를 잡겠다. 이게 이제 주요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는 게 걱정이라 이 발표 이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모두 다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0조를 넘기고 2,0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이번 0.50%포인트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 12조 원 정도의 이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쳤겠죠. 지금 1,43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400원 시대 정말 그랬는데 1,500원 시대 얘기하는데 이제는 믿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르고 있는데 킹달러라고 부르죠. 이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 이 기준금리는 당연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킹달러가 이어지는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퍽퍽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빅스텝 했습니다만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미국 연준 또 모이게 되는데 이때도 0.7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우리가 항상 대체로 높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역전이 돼서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높다. 근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네. 그럴 경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왜 문제가 되냐면 기준금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잖아요. 네. 금리라는 게 이자 얼마나 주느냐. 국가가 정한, 정부가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시중금리, 뭐 금융권, 은행권, 이제 대출 이자라든가 또는 예금했을 때 예적금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는데 자, 문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국채가 있고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국채가 있는데 국채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삽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더 줘요. 그럼 어느 나라 국채를 사겠느냐 이거죠. 네. 우리나라 국채에 들어왔던 국채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금융상품이라든가 파생상품 전체에 연계가 돼 있는데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그럴 경우에 침체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빠졌을 때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타격이 크잖아요. 그게 지속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따라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경기 살리겠다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 네. 유동성을 풍부히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그거 회수를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두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 잘 이겨내셔야죠. 정책 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이게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회 문제인데요. 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의대생 징역 1년.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1살의 네. 의과대학 재학생입니다. 남성이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서부지법 단독 6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이제 선고, 판결 받은 겁니다. 이 검찰은요,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네. 징역 3년을 구형했었어요. 결론은 이제 1년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을 해서 불법으로 촬영을 한 혐의. 네.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실 불법 촬영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요. 수십 네. 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7월 4일에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그 의대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옆칸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모르고 자기 학교에 남자 화장실 놔두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한 거, 최소한. 그리고 32차례 불법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고 들어갔다. 이거 거짓말이 돼버렸는데 네.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범행 동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몰라서 그랬다는 네. 게 되잖아요. 네. 몰라서 32번을 찍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졌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스스로 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이제 판결 이유는 이 심각한 범죄다. 지금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불법 촬영, 디지털 촬영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그래도 조금 선처받은 대목은 자백했다, 반성했다. 또 피해를 좀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하나는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불법 촬영물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짓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건지 이거 하나. 그다음에 네. 이 학생이 의대생이에요. 네. 이제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칠 예, 예.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더 걱정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번방 사건 등 많은 끔찍한 특히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도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이제 대중들의 공분 지점이 네. 의사가 될 학생. 네. 이건데 뭐냐 하면요. 의사는 누굽니까?
그 우리 환자와 또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다루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마취 상태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뭐 성희롱이 있다더라, 성추행이 있다더라 이런 게 암암리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사가 될 학생이 20대 초반부터 지금 저랬다면 의사가 되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대목 때문에 지금 공분이 일어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데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좀 엄단히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향후에 의사를 못하게 하거나 네. 혹은 의사라 하더라도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여론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이 A씨가 처벌 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성범죄 이력이 있다는 거고 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이 있습니다. 지켜볼 대목인데요. 네. 지금 이제 Y대 학생인데 2011년에 또 K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유사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저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어요. 네. 다 퇴학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수능을 다시 쳐서 다른 대학 의대로 갔어요. 네. 그럼 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의료법상 의사 국가고시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국가고시를 칠 수 있고 그러면은 패스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학 중에 이런 문제로 퇴학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시험 쳐서 다른 의대로 가면 의사가 되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의사라고 하는 고결한 직업에 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면 다 의사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의사가 되려면 적성 검사라든지 인성 검사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막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택시기사 취업 제한도 풀고 있지만 성범죄 전과를 봐요. 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택시를 몰지 못해요. 네. 근데 하물며 의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진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마을 땅을 헐값에 매각한 간 큰 이장님. 간이 큽니다. 네. 자, 마을 땅이에요. 이 마을 소유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래 아내와 지인에게 야금야금 땅을 팔아서 사실 막대한 수익을 기대했겠죠. 네. 실제로 막대한 수익이 날 뻔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적발이 된 건데요. 이게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주도의 이제 동부지법에서 이게 또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혐의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마을 소유의 땅인데 자기가 함부로 팔았으니까 이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문서를 위조했고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지금 이제 참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되는 토지는 원래부터 마을이 소유한 토지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네. 마을 소유의 땅이에요, 원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막 개발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조천 우회도로라는 도로를 뚫는데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죠. 이 땅이 공공용지로 수용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을 땅이니까 마을과 협의를 해서 자, 이 정도 가격에 이 도로를 뚫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제주도가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당연히 돈은 지불을 했죠. 네. 크진 않더라도. 근데 도로가 뚫렸습니다. 2015년에 뚫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을 땅을 수용한 것 중에 사필지가 남은 거예요. 이 땅이 남았으니까 이건 원래 소유인 마을로 돌려주자. 마을로 돌려주는데, 자, 그 제주도가 매입할 때 가격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평당 한 16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제주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도로 뚫렸죠. 이 땅은 그냥 평지였는데 도로가 생겼죠. 여기다 또 성산 제2공항 예정지가 생기면서 땅값이 올라서 평당 150만 원이었어요. 2015년에 평당 16만 원에 마을로 넘겼어요. 다 합치면 한 이제 6천만 원 좀 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5억 원대로 훌쩍 넘은 거죠. 근데 여기에 눈독을 들인 마을 이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를 해서 이 소유권을 자신의 아내와 또 지인들 전체 4명에게 넘겨버렸다. 근데 이 가격은
16만 원에 넘는다. 이런 얘기죠. 네. 150만 원짜리 땅을 16만 원 거의 10분의 1 평당. 가격에 오, 가족들에게 네. 넘겼어요. 근데 이게 마을 땅인데 개인이 처분을 했어.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것은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가 되는 건데 네. 그냥 이 저 마을에도요. 이 소유의 이제 자산들이 있으니까 땅도 있고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 주민 전체 총회를 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제적 과반수 네. 참석해야 되고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네. 자, 이 땅을 뭐 개인에게 매각합시다. 뭐 어떻게 처분합시다. 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 없었고요. 이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이유를 둘러대서 인감 도장을 막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총회를 한 것처럼 위조해서 마을 주민 반 이상 뭐 찬성을 했고 이 땅을 아무개에게 뭐 양도하기로 한다. 네.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꾸민 거예요.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자, 마을의 이제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이 이렇게 마을 자산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 마을 땅이었는데 왜 매각됐지? 왜 소유주가 바뀌었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미 한 이제 6, 7년 전에 벌어진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 거죠. 야, 문제가 발견되는 데까지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개발되고 땅값 엄청 올랐어요. 여기도 10배가 올랐는데 네. 이게 제주도뿐이 아니죠. 전국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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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갖는 의미를 알려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역사 속에 어느 연도로 갑니까? 쭉 내려와서 1908년 10월 13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남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세 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이름 누가 있으세요? 저는 뭐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네. 아니면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네. 그러시죠. 오늘 말씀드릴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하지만 중요한 분입니다.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 형무소, 그 당시 경성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신 대한제국의 의병장 이강년입니다. 이강년은 한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할 때 꼭 이름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시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의병이라는 게 국가가 외침을 당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그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병할 때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일으킨 군대 이런 뜻이죠. 우리 의병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임진왜란 때 의병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의병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몽골이 침략해 와서 30년 동안 우리가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몽골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고려 사람들이 잘 싸웠어요. 뒤에 평가하기에 몽골이 침략한 다른 지역에서는 군인들만 나와서 싸웠는데
고려에서는 모두가 나와서 싸웠다. 이런 평가가 역시 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그랬군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백성이 다 살려요. 그렇죠. 가까이는 IMF 때, IMF 때. 금 들고 오신 분들이 다 의병이세요. 그렇죠. 네, 국가 위기 맞습니다. 때마다 온 그래 국민이 말이에요. 나서는 거죠. 네. 어. 근데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은행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또 한 번 의병 모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진도 나가죠. 네, 바로 이분인데요. 19세기 말 개화기에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할 때에도 예외 없이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중요한 의병장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강년인데요. 네. 이강년은 그럼 어쩌다 의병이 됐을까요? 네, 이강년은 1859년 2월 2일, 음력으로는 1858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58년생으로 된 데도 있고 59년생으로 된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빠른 오구. 네, 그런 거죠.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고요. 세종대왕의 형님이죠. 효령대군의 18대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신부는 양반입니다. 양반 네. 왕족이네요. 오. 네, 그렇죠. 왕족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양반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이강년은 역시 과거 준비를 해서 20살 간 넘어서 무과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성공하는데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됐다고 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그냥 순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쵸. 문제는 과거에 급제하기 4년 전에 조선이 개항을 했고 외세가 침략을 해 들어오고 그 당시 20대, 30대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강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야, 이게 노후가 보장이 된 그게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민을 했다는 게. 네. 참. 그게 참 요즘 우리와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급제한 지 2년 뒤인 188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은 일본이 지원해줘서 만든 신식군대, 별기군에 각종 특혜를 주니까 기존의 군대, 90군대죠. 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려요. 그래서 군인 폭동이 일어난 건데 이 군인 폭동의 이면에는 일본 세력이 침략해오는 것에 대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일본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 그 당시 권력, 민씨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폭발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참 무관인 이강년도 여기에서 무관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된 지 불과 2년 뒤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강년이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뒤에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교과서에도 나오는 갑신정변이죠. 네. 이모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청나라 세력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조선의 관리들이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본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 청나라 세력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 이때 이강년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내가 편하게 관리 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후에는 이제 고향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을 살고 있었는데 그 11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을미사변입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네.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궁궐에 폭력배들을 난입시켜서 한나라의 국모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야, 사건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네. 전 국민이 분노했을 거예요. 네. 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요. 울분이죠. 아니, 저희 동네 통장님을 옆 동네에서 뭐라고 해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왕비를. 야. 이거는 정말 그 분노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말살하려는 이놈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이런 거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마 그 당시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일본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말살되는 그런 분개 이런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네. 을미년이었기 때문에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을미의병. 네, 꼭 명성황후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모가 살해당한 이 시점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때 의병은 주로 지방의 양반들이 일으킵니다.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강년도 지방의 양반이었으니까 이 의병의 대열에 합류하죠. 이강년은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해 초에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문경으로 의병을 진압하러 군대가 오니까 이 군대를 지휘한 사람들을 잡아서 효수를 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다른 의병 부대와 힘을 합치기도 해요. 마침 문경 바로 위에 제천에 유인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병장이 있었는데 유인석의 제자로 들어가서 유인석 부대의 한 선봉장이 되어서 전투를 벌입니다. 네. 문경, 수안보, 조령 이런 데에서 이강년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 유인석 부대에 합류했으니까 일본군을 더 압박할 수 있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초기 의병은 아주 그 마음은 앞섰는데 네. 훈련도 안 돼 있고 네.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래서 시간이 갈수록 관군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유인석 부대도 그렇고 이강년 부대도 그렇고 1890년 4월 달에 제천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요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병들이 활동을 해도 일본은 더 악독하게 침략을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을미사변이 있고 또 11년 뒤에는 또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07년인데요. 이것보다 두 해 전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헤이그 밀사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외교권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황제 폐위라니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죠. 아니 왜 남의 나라 황제를 지들이 자꾸 그렇게 참. 맞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분노하죠. 서울에서는 고종 황제 퇴위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군중 시위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기회에 대한제국의 군인마저 해산시켜야겠다 해서 군인 해산령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군대마저 사라진 셈이죠. 고종 폐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해가 정미년이라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미의병은 그 이전의 의병들과 아주 다른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한제국 군인들이 거기에 합류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의병부대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병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의병들이 이제 군인들처럼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뭔가 돼요. 체계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군인의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까지는 의병이 일어나면 이 의병을 진압하라고 대한제국 군대가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과 대한제국 군대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총구를 들이대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 편에 서니까 의병이 일어나면 일본군과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병 부대를 양반들이 지휘했는데 평민 출신 의병장이 출연한 거예요. 네, 여기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저분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름 들어보셨어요? 태백산 호랑이.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김천기 감독 막 그 시절 때 만화가 저기 있었어요. 신돌석에 저분 다른 만화가. 맞다. 네네. 네, 평민 출신이었지만 전투력 하나만은 그 당시에 최고였던 의병장입니다. 자, 이렇게 정미의병부터는 그 이전의 의병이 뭔가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병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우리는 싸우는 의병, 군대야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야, 네. 전국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그 이강년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강년도 고향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킵니다. 1907년에 단양군 영춘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 제천에서 민긍호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제국 군대를 이끌고 여기 합류하면서 이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1907년 7월부터 1908년 6월까지 1년 동안 단양, 제천, 충주, 지금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접경 지역 여기에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네. 자, 이 이강년 의병 부대는 이강년이 양반 출신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럼 그 후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고 힘도 키운 건데 어쩌다가 일본군에 체포됐을까요? 네, 1908년 7월 2일 날 전투 중에 발목에 총알을 맞습니다. 아이고. 아유. 부상을 당하고 체포가 되는데요. 그래서 7월 8일 날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압송되고 9월 22일 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오늘 10월 13일 날 교수형이 집행이 된 거죠. 형 집행에 앞서서 일본군 교도관이 술을 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술은 좋아하지만 외놈이 주는 술은 못 마시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도 전부 의병에 투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강년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아들들까지 모든 것을 의병 활동에 쏟아부은 사람이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기계를 잃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네. 1962년에 이강년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됩니다. 이 대한민국장은 국가 원수에게 주는 무궁화장 다음으로 높은 훈장인데요. 네네. 1962년에 같이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안중근, 한용운, 문좌진, 김구, 윤봉길, 안창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시군요. 여기서도 이강년의 독립운동 역사에서의 위상을 알아볼 수가 있죠. 네. 네,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은 1910년까지 활동하다가 1910년 국권을 빼앗기면서 활동 무대를 만주 간도 연해주로 옮깁니다. 이때는 간판도 독립군이라고 독립군. 고쳐달게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독립군의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뿌리에 이강년이 있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3일. 네. 이강년 의병장에 대한 얘기. 새록새록 새로웠고 네. 또 이렇게 뭐 전율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뭔가 끌어오르는. 자, 10월 13일 다음 연도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 10월 13일. 비교적 과연 이때는 가깝네요. 그쵸? 어떤 일이 네. 일어났습니까? 네, 좀 가까이 왔습니다. 32년 전 오늘 1990년 10월 13일은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야, 저는 이 뉴스를 범죄를 소탕하고 불법 무질서를 다스리는 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결연한 의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네네네. 정말 그 범죄와의 전쟁을 많았죠. 선포할 정도로 범죄 조직이 많았던 그때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는데 사실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법을 어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깡패라는 말 아세요? 네. 알죠. 깡패. 네, 옛날엔 알죠. 그런 말로 불렸습니다. 네, 영화도 네. 너무 많고. 깡패. 네, 깡패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재밌어요. 영어의 갱하고 네. 우리말에 패거리에 패를 네. 붙여가지고 갱, 패거리 이런 신조어예요. 합성어네요.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나 생긴 말이고 그 이전에는 무례배, 또 무례하다. 악소배, 건달 뭐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옛날에도 이게 있었는데 해방된 뒤에는 정치 권력과 결탁한 정치 깡패가 된다고 하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1950년대를 아주 풍미하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발전의 이면에서 독버섯처럼 이런 폭력배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1970년대, 80년대에는 전국 3대 폭력 조직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와. 혹시 아세요?
양은이파, 아유, 범서방, 많이 저번 영화에 나오셔가지고. 오비파, 네, 이런 이 세 조직을 전국 3대 조직, 언론에서는 네. 3대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미화를 한 것 저는 같아요. 영화에서도 미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깡패인데 그냥. 근데 또 주인공들이 잘생긴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자꾸 맞아요.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김태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6년에 큰 사고 하나를 네. 저질러요. 그 인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 황모 씨를 이제 죽이는데 청부살인이죠. 네. 아주 뭐 난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 영화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은 네. 하정우파가 아, 알죠? 조진웅파를 네. 치러 간다고 해가지고 막 네네. 흉기 들고 네. 길거리 쭉 가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명분 네네. 때문에, 명분 요 때문에. 장면 기억나요. 막 시민들 위협하고.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아이고. 역시 1986년 일인데 사실은 이 사건이 온 국민들에게 이 조폭을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네. 네. 1986년 8월 14일 자정 가까운 밤 11시 반에 사당동 어느 병원에 환자 4명을 업고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 던져놓다시피 하고는 도망가는 일이 네. 벌어져요. 어? 그 병원에서 가보니까 이미 사망을 했어요. 어머. 그런데 그 사체에 칼 자국이 어찌나 많았는지 아주 아. 경악을 한 일이 네. 벌어진 겁니다. 네. 아니, 사망한 사람을 4명이나 막 칼에 찔린 채로 그냥 버려도 갔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이에요? 나중에 밝혀지기로 그것보다 1시간 전인 10시 30분에 서진회관이라고 하는 룸사롱에서 칼싸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2개 파가 등장해요. 만보파, 목포파. 그런데 이 목포파는 대학생들로 조직된 범죄 조직이었어요. 이 두 조직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서진회관은 목포파에서 관리하는 룸사롱이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만보파가 뭔가 모임을 갖다가 거기 종업원을 때렸고 이 종업원이 맞은 것에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목포파가 만보파 조직원들을 난자하는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이고. 서진회관이 피바다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범 다 잡혀요. 다 잡히는데 이 잡힌 뒤가 또 문제가 됩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 조직원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말을 해요. 평상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소감이 있다면 첫째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고 둘째는 아주 어린 놈들이랑 싸웠다는 게 억울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참을 수 이거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 이거 네. 저희 너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근데 이렇게 뻔뻔하더라고요.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막 네. 이런 게 방송에 네. 나가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이 조폭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전쟁을 합니다. 경찰력이 투입되고 2년 동안 경찰이 16,000명이 충원이 돼요. 네. 경찰서에 소총까지 지급이 되고요. 2년 동안 1923명 검거하고 전국에 조직 274개를 일망타진합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5.9%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잡은 사람 중에 아까 언급됐던 그런 거물급도 있었나요? 네, 범서방파 김태촌이 이때 잡혀요. 근데 김태촌이 나중에 수기도 쓰고 방송에도 출연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의리는 없다. 조직 폭력배에 대한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나 소설이 미화하는 것은 믿지 말아라. 폭력배의 말로는 비참하다. 네, 요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 조폭 얘기는 다 허상이고 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고 그리고 의리 하는데 그런 의리는 없더라.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55세인데 3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 범죄와의 전쟁은 전국 전환용이라고 하는 비난도 있었고 영장을 남발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효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이 범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죠. 마침 오늘이 이강년 선생 돌아가신 지 114년이 되는 해인데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죠. 한쪽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그렇죠.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강년 선생이 오늘의 세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10월 13일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이번에 4개 식탁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요. 만 원의 행복 3탄을 준비하셨다. 아니, 만 원의 행복 때문에요. 많은 주부님들이 장보기가 쉬워졌다. 네. 내가 오늘 뭘 할지 고민이 없다. 이렇게 칭찬들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만 원의 행복 3탄입니다. 아, 요새 시장에 나가보니까요. 제철 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를 가지고 정말 이 고물가 시대에 어떤 메뉴가 잘 담길지 여러분 오늘 본방사수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오, 제철에 지금 무가 들어갔는데 네. 다 해가지고 지금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셨군요. 얼마나 싸게 샀는지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생표고버섯 3장을 1,420원에 구입을 했고요. 참치캔 1개 작은 겁니다. 2,100원이고요. 무 1개에 4,980원. 두부 한 모에 1,200원. 모두 합계가 바로 9,700원입니다. 너무 10,000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300원 남았어요. 300원을 뭘 사 먹지? 네. 오늘도 역시 만 원으로 정말 알찬 재료를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네. 제 주변에서 정말로 이 만 원의 행복 핫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재료로 어떤 요리 만들어 주세요? 오늘은요 제가 참치 두부 조림하고요. 그다음에 무채 버섯국, 그다음에 무 샐러드 이렇게 3가지를 정말 알뜰하고 푸짐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나 기대됩니다. 나옵니까? 네. 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두부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네. 두부는 이렇게 붙이지 않고 바로 하는 거라 이렇게 그냥 딱 2등분만 하고 난 다음에 뚝뚝뚝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한 1cm 정도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편지로 자르는 느낌으로 자르면 되네요. 그쵸? 네네. 뭐 요거는 뭐 우리 불조수도 불조수. 불조수.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참치를 준비했는데 네. 우리가 참치캔 하나를 준비를 해서 제가 요거 가지고 2가지 요리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체에 받쳐서 기름을 좀 빼놨거든요. 기름을 빼는 이유는 혹시 칼로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칼로리 때문이 아니고요. 네네. 물론 뭐 칼로리도 약간 작용은 하겠지만 네네. 사실 이 만 원 가지고 푸짐하게 먹으려면 칼로리보다는 영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네. 요새 참치에는 아주 좋은 면실류를 넣기 때문에 굳이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전 오늘 두부랑 조릴 거라 일부러 좀 담백하게 먹으려고 좀 이렇게 느낌. 뺐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가 이렇게 준비를 했죠. 네. 이 무를요. 제철무. 그냥 썰어도 좋은데 저는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감자 깎는 칼 또는 채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굵게 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조리하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굵게 저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거 익히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니까 이렇게 좀 얇게 편으로 썬 다음에 이렇게 뚝뚝 잘라. 빨리 익으라고 이제 그쵸? 채 써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네. 하면은 단맛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까 저렇게 나오는데 구두 밑창 같았어. 아, 정말요? 이렇게 해서 좀 썰어주세요. 자, 네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게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아, 벌써요? 이제 양념장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양념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 앞에 제가 잘 쓰는 쌀뜨물을 좀 쌀뜨물. 준비했거든요. 네네. 왜 쌀뜨물을 넣을까요? 뭐 감칠맛이 보편적인데 물어보시는 거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두부를 붙이지 않고 바로 조릴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양념장이 쉽게 엉기면서 배어야 여기 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분이 있는 요 쌀뜨물을 전분 준비를 했습니다. 느낌으로. 네. 그래서 네네. 요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양념장 그냥 넣으시면 돼요. 간장 넣고 요거 그냥 간장이고. 진간장이에요. 간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네. 잘 좀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파 송송송송 써놓은 거 요거랑 그다음에
요게 지금 다진 마늘이거든요. 다진 마늘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림에는 또 요거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말끔히. 네. 그다음에 좀 단맛이 나면 좋은데 지금 사실 제철의 무가 굉장히 달달합니다. 네네. 근데 이 단맛을 조금 더 끌어주려면 이게 물엿이 좀 필요해요. 물엿 좀 작은 술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네네. 자, 이렇게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넣느냐? 바로 이렇게 물을 깔아주세요. 저희가 물을 이제 얇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 졸이지 않아도 충분하게 간이 금방 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불 앞에 안 있어도 되니까 굉장히 맛있어지죠.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무 채석을 먼저 깔고 네. 두부 올리고. 네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진짜 건강식이겠는데요. 그렇죠? 두부에 무 요즘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그렇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무가 이제 그 익힐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그렇죠, 단맛이 거죠? 많이 네.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를 두껍게 깔잖아요. 그러면 오래 졸여야 되니까 맞아요. 나중에 두부가 좀 흐물흐물해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채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쫙 준비를 해놓으면 요게 또 아주 별미예요. 그랬으면 요거 그냥 위에다가 쭉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끼얹어주면. 네, 쭉 뿌려주시고 발을 센 불로 네네. 해서 요거를 끓여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좀. 저 두부조림 하나만 있으면 뭐 밥 한 공기 뚝딱이죠 뭐. 저 소스에 비벼도 먹고. 끓기도 전에 벌써 맛있는 향이 나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물을 좀 넉넉하게 하냐면요. 여기에 두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좀 아까 무가 굉장히 얄팍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여기다가 참치가 올라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뜨거운 밥에다가 한 숟가락 뚝 떠가지고 국물째 슥슥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한번 끓일게요. 저 아까 뚜껑 좀 네네.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 놓을게요. 어느 근데 정도나 끓여요? 참치를 나중에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참치를 넣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좀 나중에 참치를 넣어야 이 참치가 이 간이 배어 있는 두부 위에 두부즙이 또 올라오잖아요. 무즙이랑 네네. 같이 어울려서 참치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넣지 마시고 한 소금 끓은 다음에 넣으시면 아주 맛있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저희가 뭘 하느냐. 이게 지금 끓여져야 되니까 네네. 국을 먼저 좀 끓여볼게요.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 준비하시면 돼요. 국을 이제 이래야 이제 어머님들이 한 번에 요리가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을 준비할 건데 제가 일부러 생표고버섯을 3장을 이렇게 사왔어요. 네네. 그랬으면 요 밑동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요거 있는 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 깨끗하게. 네.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그리고 밑을 조금만 잘라내고. 네, 요것만 살짝 잘라내고 깨끗하게 살짝 한번 헹궈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젖은 면보로 조금 닦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전에 저 기둥을 다 이렇게 뭘 잘라낸다 그래야 되나요? 네. 다 제거를 했었는데 쫀득하니 또 맛있더라고요. 그대로 맞아요. 저 샀어도. 같은 경우에는 요 버섯 기둥을 안 버리고 네. 준비해 놨다가 요거를 살짝 말려요. 그래서 냉동실 안에 넣어놨다가 된장찌개 끓이거나 요럴 때 기둥을 쓰거든요. 그러면 버섯 향이 나서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가 냄비 하나를 좀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예 냄비에다가. 요게저래 저 표고 들어가면 딱 가을 향이 촥 나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무채거든요. 무채. 예, 제가 무채를 일부러 이렇게 무편을 썰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납작납작하게 두껍게 묵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한참 오래 끓여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럴 시간들이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렇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채를 납작납작하게 딱 요 정도만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국에는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 정도 된 그쵸. 그걸 생각을 했는데 딱 요렇게만 썰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단맛이 금방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하나를 더 썰까요? 우리 이본 선생님은 무 써는 소리도 맛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좀처럼 맛있죠. 네. 목요일 아침 행복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볶아주셔야 되는데. 아, 물에 이렇게 끓이는 게 그 전에 한번 볶아주네요. 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뭐 멸치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멸치나 새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굳이 불이 안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생방인데, 그죠? 네. 굳이 이거를 그냥 많이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무채하고 버섯 있는 거에다가 이게 지금 들기름이죠. 들기름 넣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넣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다진 마늘이에요. 네. 다진 마늘 넣고. 맛있는 냄새 난다. 그리고 양파 넣고 요거를 좀 볶아주세요. 한번 볶으면은 또 다른 네. 어떤 향이나 맛이 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버섯하고 물을 같이 볶아주어야 이 안에 있는 맛있는 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볶을 때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을 고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얼큰하게 드셔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불조수가 볶는 걸로. 불조수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또 볶아주세요.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볶고 나면 아까 제가 끓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벌써. 이야. 이 냄새구나. 요거 맛있겠죠? 네. 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요게 들어갑니다. 와, 아까 맛있겠다. 준비해놨던 참치 기름 기름을 빼놓은 거. 빼놨어요. 네. 요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위에다가 얹듯이. 네, 얹듯이 이렇게. 썩지 말고 위에 얹으네요. 이래야 맛있어요. 와, 비주얼이 끝내줘요. 정말 끝내주네요. 그러니 요거를 밥을 쓱 비벼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무 넣고 끓였잖아요. 네네. 무 넣고 끓였으니까 요거를 딱 한 10분 정도만. 10분 이렇게 얼마 해서, 안 걸리네요. 네,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는 모두 도합. 요 참치 두부조림은 한 20분 정도면은 어머님들이 금방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만 이제 끓여주세요. 네. 자, 어때요? 지금 잘 끓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열심히 볶고 계시죠?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향이. 그렇죠. 맛있는 향이 네네. 올라오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뭐라죠?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끓여요. 근데 제가 아까 표고버섯을 볶기 때문에 맹물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마 우린물이나 뭐 이런 거 쌀뜨물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버섯의 맛이 충분하게 우러나도록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볶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러면 아주 정말 맛있게 끓여지거든요. 이렇게 좀 끓일게요. 네. 자, 이제 그랬으면 여기 보세요. 어머. 너무 맛있겠죠? 이야. 이렇게 해서 10분이 다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돼요. 국물이 좀 쫄아가지고. 그쵸. 이 국물이 이 졸아드는 게 요게 어떻게 졸아드냐면 이 두부의 맛이 승건이 배이면서 졸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를 한번 보실래요? 무? 흐물흐물해졌다. 이렇게. 와, 저 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쪽 걸 드릴까요? 이쪽 거 드릴까요? 둘 어느 다요. 쪽 거 드릴까요? 둘 다 드릴까요? 물은 항상 욕심이 많으십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제가 네네. 완성 그릇에 좀 담아 볼게요. 네. 아니, 저 무가 그 갈치조림 안에 있는 무처럼 저 이렇게 빨간 양념 너무 그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달큰해졌죠? 네. 이렇게 그 해서 자체로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빨간색 요리는 일단 맛있잖아요. 기본빵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무가 딱 올라가주면 이게 아주 맛있죠. 이렇게. 저 요리의 핵심은 뚝 떠서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참치랑 두부랑 두부랑 이렇게 무랑 양념이랑. 근데 저게 무가 들어갔다는 게 기발해요. 그 무는 왜 우리가 생선조림 같은 거 할 때나 넣지 그쵸. 두부조림 할 때 넣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무가 얇게 썰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만 가을에 단맛이 쫙 올라와요. 네. 네. 별미일 것 같습니다. 야. 완전 별미입니다, 네. 요거. 아니 막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아서.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달 왔습니다. 향을 먼저 한번. 와, 아우 좋아. 어우 좋아. 그 달큰한 무의 달큰함이 무의 뭔지 맛이 알 것 많이 같아요. 올라올 때. 그다음에 올라와요. 참치가 요 위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더 요거 좋아할 아주 것 비벼 먹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국물만 끓이면 되니까요. 네. 국물 끓일 동안 제가 정말 맛있는 메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아까 하나 제가 남았죠? 네, 하나 남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막 밀어놨잖아요. 네. 채칼로, 그렇죠? 요거 쓸 거예요. 네. 아, 자꾸 어머님들이 밑창을 이런 게 하셔서. 해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일일이 썰을 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두께 맞추기도 힘드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아주 곱게. 되도록이면 곱게. 곱게. 네, 그래야 요게 맛있어요. 야, 저는 칼질을 안 해봐서 저것도 어렵더라고요. 저 채칼로 하면 곱게 하는 것도. 지금 일정하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채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편칼 쓴 다음에 네네. 채를 썰어주셔도 좋아요. 저거는 저 이보은 선생님 실력 정도 돼야 저렇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님들 요거 잘하세요.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제가 장갑이 커서 장갑이 씹힐까봐. 이렇게 해야지. 최대한 얇게. 네.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줬으면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일단은 무샐러드의 무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같이 좀 섞을게요. 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참치를 남겨놨는데 네네. 아, 저거 참치를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남겨놨지 하실 그래 외난기나 했어요. 그죠? 네. 외난기나 하셨죠? 요거를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그게 들어가는구나. 하세요. 준비한 재료들은 거의 다 쓰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버리기 그럼요. 없어요. 다 써야죠. 그래야 10,000원에 딱 맞춰집니다. 네네. 자, 그랬으면 고슬고슬하게 지금 제가 국물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기름이. 그다음에 여기다 넣으세요. 음. 자, 이거 잡숴 보시면 정말 어머 무샐러드가 과연 이런 맛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게 레몬즙입니다. 레몬즙. 왜냐하면 무를 훨씬 더 상큼하게 먹으려면 식초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네네. 오늘은 제가 샐러드라고 했으니까 식초 말고 참치의 비린맛도 없애고 무도 훨씬 더 상큼하게 이렇게 레몬즙을 좀 넣을게요. 네. 그리고 샐러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설탕을 조금 넣을게요. 아, 설탕. 이건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야지 간 맞춤이 되겠죠. 네. 소금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딱 요거는 지금 깻가루거든요. 요거 꼭 넣어주셔야지 아주 맛있는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무슨 맛일까요? 그랬으면 지금 버무려 볼게요. 네. 제가 아는 무 맛하고 네. 제가 아는 참치 맛 그리고 뭔가 섞인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자, 우리 불조수님은 저 끝에 아 예. 저 국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네. 불 조금만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국물이 하나 또 끓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무채 버섯고. 아유 오늘 뭐 불조수 역할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제가 더 또 역할을 드릴게요. 네네네. 요거 한번 간 한번 보시고요. 네네. 간 한번 보시고 요게 지금 소금 간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세요. 이 간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네. 야, 이거 굉장히 역할이에요. 부담스러운데 네, 역할 큰데요 불조수. 이거. 중요한 역할이죠. 네. 간 보는 거. 어때요? 이 소리 봐. 너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맛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샐러드 맛과 응. 또 참치 맛에 응. 거기다가 또 레몬 뭔가 즙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또 새로운 어떤 담백한 느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아 저희 그래요? 레몬 들어갔나? 그러면 레몬즙. 간 맞춤은 어때요? 딱 좋아요. 아, 그래요? 안 안 드셔도 넣으세요?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불조수의 의견을 들어서 안 넣을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초록색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짠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맛 들어가면 덜 짜게 먹을 수 있다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참치를 약간 넣은 무샐러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저것도 됩니다. 요거 그냥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 하나 해서 요 겉에다가 같이 놓고 곁들여 잡수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요건 정말 일미입니다. 예. 고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고기랑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샐러드. 자, 그랬으면 제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네.
요 보시면 이제 국물이 좀 끓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끓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거품을 말끔하게 걷어주셔야 돼요. 아, 이게 무에서 나오는 거품인가요? 요게 고춧가루 때문에 뜨는 거품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품만 이렇게 말끔하게 좀 떨어주시면 요게 굉장히 깔끔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이 거품도 나중에 사그러든다고 안 뜨면 나중에 고춧가루의 텁텁한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끓여줍니다. 아까 제가 국간장으로만 간을 맞췄기 때문에요. 네네. 요게 또 나중에 소금 간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그러면 매운탕 끓일 때도 이 거품이 나오잖아요. 네, 매운탕 끓일 때 거품은요. 저 거품이에요. 생선의 거품이에요. 그것도 꼭 걷어내야 걷어내야 되죠. 자, 그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걷은 이제 국이 달큰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대파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주시고요. 와. 대파를 마지막에 넣는 거는 너무 확 익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대파의 그 향긋한 향이 버섯하고 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 간만 하면 되는데 또 제가 오늘 우리 불조수한테 불조수 역할 또 들어갑니까? 네, 해야 예. 될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간 보나 보다. 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 간 맞추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중대한 업무를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숟가락 하나 갖고 오시고요. 네네네. 간 맞춤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어때요, 간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정말? 네. 아니, 안 해도 돼요? 살짝 이렇게 한 꼬집?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불조수의 의견대로 딱 두 꼬집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두 꼬집 넣었으면 요 보시면 아까 이렇게 물이 많았잖아요. 수분이 많았는데 네네. 이렇게 달큰하게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이렇게 보이시죠? 무가 엄청나게 가늘어졌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편썰기를 했기 때문에 무의 단맛까지 완전하게 다 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물을 떠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릇 좀 갖고 네. 오세요. 뜨끈하게. 지금 스튜디오도 쌀쌀하거든요. 네, 좀 뜨끈하게 춥잖아요. 한 그릇 먹으면 정말 확실하게 달큰한 맛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좋겠네요. 이제는 확실히 뜨끈한 우리가 거 찾는 무채 게 버섯국은요, 이렇게 버섯으로 향을 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무채하고 요 버섯이 굉장히 이렇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아, 요 계절에는 정말 저 국, 뜨끈한 국이면 아, 좋죠. 국이 내려가면서 나에게 말을 걸잖아요. 나 내려간다. 막 그걸 느끼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알잖아요. 뜨거운 말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오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나는 독주 먹을 때 그렇던데 이렇게. 아, 독주도 그랬죠. 어디로 내려가든지. 자, 이렇게 드시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을에 먹는 국에는요, 밥을 딱 말아서 잡수시면 그 달큰한 맛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우, 또 그럼 밥을 좀 국에 말아서 먹는 게 그쵸? 더 네. 그렇죠. 더 맛있는 거죠. 굉장히 달큰한 맛이 올라옵니다. 이 리액션. 진짜 먹었지? 네. 네.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 무가 들어가서요. 이거 네. 완전 묵고. 와, 버섯 진짜 묵고. 버섯. 와,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이 맛이 이 계절에 맞는 맛이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딱인데요. 이게 버섯 향이 아주 적절해요. 정말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네. 시원함이에요. 무의 시원함. 야, 아이들이 두 번 속잖아, 아버지한테. 국 먹고 시원한 줄 알고 먹었다가 뜨거워서 그냥 막. 그다음에 저 온탕 들어갈 때 아, 들어와 시원해. 들어갔더니 아, 뜨거. 그때도 한 번 더 섞고. 이제 무 샐러드 맛도 한번 볼게요. 요 맛이 진짜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무샐러드의 그 맛이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줘 보세요. 와, 전혀 상상을 못한 맛이에요. 그쵸? 너무 상큼하고 와, 이 무샐러드는
뭘 꼭 곁들여 먹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그쵸, 이 입맛 돋는데 최고예요. 무샐러드는요, 딱 요렇게만 만들어서 그냥 잡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체 음식이라 그래갖고 에피타이저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때 나가도 좋고요. 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주 매운 음식 할 때 요 무샐러드를 곁들이면 매운맛이 조금 삭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곁들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완전 제 취향이에요. 무샐러드. 상큼하면서 살짝 그 참치의 담백한 향도 네. 풍기고 너무 맛있는. 뭐 레몬 들어간 거 오.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굉장히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름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레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몬이 약간 조금 좀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몬 식초라든지 아니면 양조 식초, 현미 식초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레몬 들어간 게 그렇죠? 훨씬 더 아주 낫죠. 좋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 두부조림은 무샐러드. 어떠세요? 참치 넣은 두부조림. 이것도 먹어봐야죠. 두부조림을 드시고 무채를 드셔보세요. 더 맛있어요. 두부조림은 참치랑 함께 떠서 밥 위에 탁 올려서 먹어야 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부조림만 했을 때는 양념 때문에 텁텁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무가 밑에 깔리면서 물이 좀 수분이 있어서 촉촉한 그렇죠. 느낌이 네. 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참치가 조화롭네. 그렇죠. 굉장히 조화롭죠. 네. 그래서 꼭 지금 제철에서 나오는 무를 이용을 해서 밑에 좀 깔고 두부 넣고 그 다음에 양념장에 끓인 다음에 참치 올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끓여주시면 정말 조화로운 한상 차림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네. 레시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으로 만들어보는 푸짐한 밥상 3편. 오늘의 메뉴는 참치 두부조림과 무채 버섯국, 무샐러드입니다. 참치는 체에 받쳐 그릇에 담아 기름을 자연스럽게 빼고요. 두부는 1cm 두께로 썰고 무는 껍질째 씻어 얇게 썰어주세요. 쌀뜨 물에 고춧가루, 진간장, 다진 마늘, 물엿,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전골 냄비에 물을 깔고 두부를 얹어주고요. 양념장을 끼얹어 센 불에서 졸여줍니다. 양념장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요. 참치를 반만 올린 후 뚜껑을 덮어 10분간 졸여주면 참치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무채 버섯국도 만들어 볼까요? 무는 얄팍하게 슬라이스해서 1cm 폭으로 굵고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생표고버섯은 기둥을 조금 잘라 슬라이스하고 양파와 대파는 굵게 채 썹니다. 무채와 생표고버섯, 양파, 대파에 들기름을 두르고요. 고춧가루,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생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중간불로 20분을 끓이고 소금 간을 해주면 무채버섯국 완성입니다. 무샐러드도 어렵지 않아요. 무는 채칼로 채를 썰고 참치는 채에 받쳐 기름기를 빼주세요. 볼에 무와 참치를 담고 볶은 소금과 설탕, 레몬즙을 넣어 버무립니다. 여기에 쪽파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무샐러드 완성됩니다. 추운 날씨처럼 얼어붙은 물가,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로 따뜻한 한 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참치 두부조림, 무채 버섯국, 무샐러드. 아주 조화롭습니다. 네, 요즘 근데 뭐 정말 맛있죠. 저게 10,000원에 된다니. 그렇죠. 정말 제대로 이 가을의 맛을 내주셨어요. 네. 다음 주엔 뭐예요? 또 기대돼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보관해서 먹는 아주 행복한 반찬들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별미김치 1, 2, 3가 갑니다. 별미김치 1, 2, 3. 네, 네. 정말 원에서 치는 것도 가을에는 아니고. 딱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2022 밀크앤치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맛있다 우리 우유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한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흥을 더 고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산 치즈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이번 행사를 통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텐데요. 365일 안전하게 생산되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인 국산 우유를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는 아침에 춥길래 좀 네. 두툼하게 입고 왔더니 낮에는 또 어찌나 더운지 말이에요. 네, 앞서 박수영 기상캐스터도 전해줬잖아요. 날씨가 조금은 풀렸다고,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